네, 김자민 박사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100% 계획도 없고, 100% 시장도 없고, 100% 사회화도 없고, 100% 개인 소유도 없는, 그러나 이제 계획을 위주로 시장을 결합하느냐,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위주로 개인적 소유를 결합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사적 소유를 위주로 사회적 소유를 결합하느냐, 뭐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비중이라는 것이 위주라고 한다는 것이 꼭 무슨 뭐 60%면은 사회주의고 80%면 뭐 이런 식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기준은 엄격하게 있는 건데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근 현실 사회주의는 시장 경제를 활용하는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러나 이제 각 나라가 처한 이 환경과 조건이 이 제국주의의 침탈이 우려될 때는 그런 탄력성을 발휘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지난번처럼 우리 김정호 박사님께서 지금 발제에 대해서 뭐 좀 지적하실 거라든지 보충 발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강정구 선생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예, 발제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주제에 뭐 한 나라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나라를 다루셨는데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 사회주의 경제에 대해서 시장 경제 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이 시기 있잖아요. 예, 시간적인 그 시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회주의는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계획 사회주의 시절의 얘기인지 아니면은 요즘의 사회주의 규정인지 그 점이 이제 약간 조금 모호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요.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요. 혼합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혼합 경제가 이제 제3의 대안 체제로서 장기적인 혼합 경제로서 사회적 경제 질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 발제자의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제3의 대안 체제인지 그게 뭔지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외에 또 다른 제3의 보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김정우 박사님 질문을 일단은 받아들이고요. 강정우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좀 의문이 있는 게 이 소유와 통제, 그러니까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 그다음에 사적 통제와 공적 통제 이 사이에 그 조합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재해 있을 수 있고 실제 중국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이 통제라는 말을 경영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의 경우에도 지금 중국의 국유 기업이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국유 기업이라고 해서 그게 왜 국가가 소유하는 지분이 있을 테고
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지분이 있고 또는 그 뭐예요? 일부 국유 기업이 다른 국유 기업이 소유하는 지분이 있을 수 있고 사적 소유 지분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소유가 혼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소유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통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자본 통제 같은데 중국은 아직까지 증권 시장이나 채권 시장 같은 게 그렇게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의 비중이 뭐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은행의 경우에는 국유 또는 국영 이게 중심이니까 이게 은행이 어떤 사기업을 의 지분을 많이 가져 있을 경우 어느 정도 가져 있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적 통제라 할까 이런 것들이 행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유와 통제 또는 소유와 경영의 여러 가지 아마 복합 형태를 서로 조합을 시키면서 어떤 경우가 더 비중이 높고 어떤 경우가 더 효율적인지 이런 거를 연구한 그런 어떤 논문이나 연구 결과가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 예, 중국의 중심은 지금 어딘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중국 실제에 대해서는 김정호 박사님도 함께 대답을 해주시고요. 저도 김장민 박사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국가 자본주의적 운영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레닌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혁명 초기에 이제 내부 경제 체제는 과도기였습니다.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국의 이제 신민주의 인민혁명 단계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경영을 운영하되 시장을 결합시켜서 생산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한 탄력성을 허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마치 국가 자본주의적 운영을 하는데 용어만 국가 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 자본주의라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베트남을 규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박정희가 고도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가 자본주의를 실체했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계급적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런 특권 계급을 대변하는 그래서 재벌을 키워가지고 경제를 해왔잖아요. 외자와 재벌. 그거하고 지금 사회주의 나라에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용을 하되 시장 경제를 활용해서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는 이 탄력적 운용 방식을 마치 덩치시키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이제 우리 국민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주의는 비효율적이다. 생산력이 정체 현상이 있다.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완전 고용을 보장하다 보니까 농땡이 까고 일 안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생산이 정체 현상에 왔다. 이렇게 제국주의 나팔수들이 퍼져가지고 마치 사회주의는 이 계획을 위주로 하고 사회적 소유를 위주로 하되 하는 이런 나라는 생산력 향상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중국을 보더라도 그렇고 북한도 6, 70년대 고도 성장을 봐도 그렇고 소련 스탈린 시기에 후진 자본주의가 어마어마한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도덕적 이 동기부여와 물질적 이 동기부여를 결합을 시킬 때, 결합을 시킬 때 평균주의에 빠지고, 평균주의에 빠지고 또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안일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경쟁을 붙이지 않지만 집단적 경쟁을 지금 이제 북도, 중국, 베트남, 쿠바도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해서 집단적 경쟁을 통해 생산력을 높이는 제도를 약간 확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시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진보 정치 세력, 우리 변혁운동 세력이 이 국유화를 얘기를 합니다. 이 공기업화를 요즘 표현으로는 공기업화를 얘기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나 사회적 형태의 소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우리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그 주체란 말이 주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민중이 정권을 잡으면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계급사회고 지금은 착지 수탈당하기 때문에 요구투쟁이 강해요. 요구투쟁이 강한데 사회주의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서도 요구투쟁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에 지금 교육 내용이 요구투쟁, 지위 향상을 위한 요구투쟁, 궁극적으로는 정권 정치투쟁 이런 것도 있지만 주인된 자세, 열심히 일하고 주인된 자세, 전체 인민을 위해서 헌신 복무한다는 이 교육도 상당히 시키지 않고서는 정책만 공기업 정책을 강조해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저는 요즘 의문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장인 박사 지금 답변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받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기 문제는 제가 빨리빨리 해서 그러는데 제 쓴 거를 보면 시기별로 이제 분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한 다른 게 이게 지금 여러 개를 압축한 건데 거기도 이제 분류해놨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제 제 발제 속에서는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요. 혼합경제를 대안으로 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제가 쓴 글은 요번에 쓴 게 아니라 과거에 쭉 했던 것들을 종합한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인데 그 중에 제가 쓴 것 중에 그 사회적 경제 질서라는 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이제 제가 따오면서 혼합 경제를 대안을 한다는 표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건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라서 그 문장은 이제 제가 실수로 들어간 거예요. 실수로 들어간 거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경제 대안이 뭐냐 할 때 전통적인 사회주의나 전통적인 자본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혼합 경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자본주의적 운영 방식에서 이게 지금 계속 철학적인 부분인데요. 개념과 속성이라는 건데 사회주의라는 개념 존재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수단의 사회화, 그 다음에 경제개혁 이런 건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일부 초창기에나 아니면 초창기에죠 주로 자본주의적 경제 운영 방식이라는 성격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반대로 특히 자본주의 중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나 국가 자본주의죠. 박정희나 뭐 이런 거죠. 이런 데는 자본주의라는 그 중에서 국가 자본주의 운영 방식이 되게 압도적이고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식에 관한 부분 이런 국가 주도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국가 자본주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국가 자본주의적 운영 방식은 개념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 않아요. 비중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속성이 어떤 존재에 들어가서 그 존재의 본질적인 성격을 바뀔 정도로 비중이 높냐 낮냐의 문제인데 국가자본주의적 운영 방식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의 개념을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높지는 않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파쇼 체제나 전체주의에서는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생산력에서 보면 중국은
자, 중국은 논하면 안 돼요. 중국은 사회주의로 생산력이 발전한 게 아니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생산력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주의 생산력으로 말할 때 중국은 제외해야 돼요. 자본주의적 방식을 했기 때문에 소련을 얘기해야 돼요. 소련. 자, 사회주의 생산력을 볼 때 소련을 봤을 때 그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생산력이. 아, 그런데 이 생산력이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중공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 투입과 산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해서 투입과 산출 이걸 필드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농민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건데 들어간 만큼 나오는 거예요. 들어간 만큼 나와. 그러니까 어떤 양적 성장까지는 사회주의적인 개입 경제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 박정희나 보더라도. 그런데 그 어떤 수준에 넘어가면 즉 그 투입과 산출이라는 기계적 성장이 넘어가면 이 사회주의 경제는 한계에 부딪혀요. 소련이 그래서 1970년부터 한계에 부딪힌 거고 80년대는 견디지 못한 한계에 온 거거든요. 정리하면 전통적인 개입 경제, 전면적인 개입 경제의 생산력은 양적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는 높은 생산력 발전을 보여주지만 경제가 발전해서 인민의 요구가 복잡하고 다양해질 경우에는 그 충분한 생산력이 거기에 부응해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사회주의 생산력은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까지는 발전하지만 그 이상은 발전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제가 뭐 굳이 뭐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또 질문이나 의견 주실 분은 손을 들고 우리 신영배 동지. 예, 저는 북쪽 경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북쪽 경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좀 독특한 부분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기본으로 하고 헌법 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립적 민족 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큰 하나의 헌법에 나오는 경제의 틀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자립적 민족 경제다. 이 두 가지의 어떤 큰 축으로 북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고요. 자립적 민족 경제는 특별히 이제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가학화 이런 걸 통해 갖고 경제의 어떤 주체적 경제의 기반을 만드는 걸 최고의 어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래 보면 자원, 기술, 그다음에 상품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95% 이상이 어떤 대외 교역과의 관계에 있다면 북쪽은 기술의 토대가 되는 원자재 뭐 이런 것까지 거의 95% 가까이가 자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이나 기술, 교육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에 특징이 있다는 거하고 아까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금만 보완을 하면 북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지하자원, 철도, 항공운수, 최신기관, 대형 공장과 기업소, 항만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고 토지나 농기계나 배나 중소공장, 기업소는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걸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국가 소유가 아니고 좀 토지나 농기계나 작은 공장 기업소들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고 아까 김장민 박사 지적에 따라서 사회주의 협동 격리제도를 발전 단계에 따라서 전체 성원의 의사에 따라서 협동단체 소유는 점차적으로 전인민족 소유로 전환시켜 나간다. 이런 것들이 헌법의 정신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 소유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배 과정이나 국가나 사회가 분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나 특박격리, 그다음에 부업격리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그 개인 소유는 상속권까지도 인정하는 걸로 헌법에 규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 뭐 좀 보완적인 측면에서 헌법 규정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관련돼서 제가 1분만 좀 발언해도 될까요? 네. 아니야, 우리 사회자님, 정성희 사회자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회주의헌법은 자주 내수 기반으로 해서 대외 경제를 한다는 게 규정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현재 북의 경제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북도 그런 경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자립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대외적인 경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자립으로 민족 경제로 다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그래서 북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북이 원하는 게 아니라 강요된 거고요. 실제로는 제일 우리가 모범적으로 볼 수 있는 게는 남미예요. 베네수엘라인데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거나 쿠바나 이런 경우는 자립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대외 관계를 하는데 이 대외 관계를 균등하고 평등한 지역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어떤 반자본주의적인 반미적인 경제 지역 공동체를 하죠. 근데 북의 경우에는 지금 그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의해 막혀 있고 중국도 아주 사실 좀 약간 그런 완전히 동맹적인 혈맹적인 그런 건 아니고 중국도 사실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은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북이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민족 경제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족 경제를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아까 김정민 발제자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중국의 그 경제 발전, 그거는 이제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에서 제외시켜야 되고 전형적인 것은 이제 소련과 같은 계획 경제 하에서의 생산력 발전이 이제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경제 제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제도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전하는 왜 생산력, 경제 발전의 성과가 왜 자본주의적인 것인지 사회주의 사회에서 나왔으면 왜 사회주의 생산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발제자께서는 어떤 부분을 중국의 그 자본주의 생산력이라고 보시는지. 중국도 이제 공기업이 많이 있어요. 국유기업이 대부분 세계 500대 기업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민영기업 같은 경우는 500대 기업에 별로 몇 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기업이 대단히 많은 이제 생산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강정구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하셨듯이 금융 부분에서 있어서도 보면은 은행이 대부분 국유기업이에요. 자본을 이제 대는 돈줄이 말이죠. 그래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또 증권 시장도 보면 대부분의 상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주식 시장을 설립한 목적 자체가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생산되는 이제 GDP 몫이 적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제 3분의 1 정도 이제 차지하는데 또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요소, 이 자원, 그 다음에 이제 돈,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술, 기관 산업 이런 부분에 모두 포진하면서 사실은 중국 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니까 중국 경제가 서브프라임 위기라든가 요즘에 코로나 사태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민영기업은 지금 많이 파산하고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또 고용을 안정시켜서 실업 사태가 나지 않게 하고 이게 사실은 민영기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 전체를 이제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리드하고 있죠. 국가 5개년 계획을 지금 14차까지 수행하면서
계획적으로 이제 총체적인 각 경제 요소들을 조절하고 있죠. 이것은 총체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생산력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소련과의 비교할 수는 있죠. 소련은 이제 전일적인 사회주의적 요소에 의한 그런 이제 단일 경제로서의 발전로서의 이제 생산적 발전이었지만은 중국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사회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와는 개념이 다른데 제가 이야기는 우리 정성이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전통적인 즉 그 계획 경제를 전제로 해서 질문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사회주의 개념을 김정호 선생님이 생각한 것처럼 확장한다면 김정호 선생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장민 박사가 아까 언급한 그걸 좀 약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일정한 궤도 이상으로 가면은 더 발전 못한다는 아까 언급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위주로 계획 경제로 해서가 아니라 그 계획 경제 안에 이른바 이제 북쪽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상 기술 이 문화 3대 혁명을 계속 하지 않고 당과 정부의 관료주의 병폐가 빠지고 트랙터 하나 고장 났는데 10군데나 도장받으러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소련 말기에. 그럴 정도로 동맥경화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민들도 완전 고용이 되어 있고 농땡이 까고 협동농장에도 200명짜리가 있으면 10명은 농땡이 깠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가져가니까 n분의 1로 가져가니까. 그런 식의 사상 수준을 계속 높이고 기술도 끊임없이 소련이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했기 때문이지 계획경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산력 정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날에는 100% 계획도 없고 100% 시장도 없듯이 계획 위주로 시장을 결합하는 이것이 사회주의 경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야말로 지금 생산력 향상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력이 높아졌지만은 이 사적 소유의 불일치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더 피폐화된 그런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사회주의 개념 자체를 100% 계획이고 100% 이렇게 옛날에 뭐 PT 독재와 계획 경제 이 두 가지 100% 해야만이 사회주의라 이렇게 도식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지 않았냐 이거죠. 자, 뭐 대답할 건 없습니다. 다 동의될 테니까. 자, 다른 분들 정용환 선배도 들어오셨는데 다들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제가 그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혹시 네. 김정호 선생님 이거 그 좀 접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 노동 통제에 관해서 말이죠. 그 화웨이 기업이 이 전체 종업원 소유 기업이라면서요. 물론 뭐 회장이나 이런 양반들의 소유 지분이 엄청나게 높겠지만은도 어쨌든 주식 공개도 안 돼 있고 그거를 종업원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지주제, 자본주의식 표현으로 지주제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회사하고 다른 민영 기업들하고 노동 통제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 노동 통제 아니고 역으로 노동 성격이라 그럴까, 뭐 노동 문화라 그럴까, 이런 데서 다른 민영 기업이나 또는 국유 기업하고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혹시 조사한 그런 연구한
그런 그 뭐 집단의 연구한 결과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 우리 정성희 소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은도 사회주의가 되면은 더 노동자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특이한 소유 형태니까 과연 이제 노동자들이 다른 그 민영기업이나 국영기업 또는 국유기업의 노동자들 부담도 이게 노동 문화가 다르고 노동 성격이 다르고 또 따라서 노동 통제 형식도 달라지는 건지 이것을 조사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데 관한 뭐 그, 연구가 예,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화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언론 보도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화해가 지금 이제 직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만 명 이상이 사실은 이제 고급 인력들입니다. 연구 인력들이죠.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그런 이제 첨단 그런 이제 벤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런 이제 고급 지적 노동을 부리려고 한다면은 뭡니까 이제 지분 참여 있죠. 이런 방식이 이제 일반적이고 화해도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고급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고 그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서 이제 지식의 주식의 이제 공유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중국이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화해 위에 그런 이제 직접 자산의 이제 공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화해의 그런 어떤 이제 자발성을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정영호 선배님 한 말씀 질문 하시려고요. 네, 여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누구 하정인 씨? 아, 네. 하정인 선생님? 네, 강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정인입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주변이 시끄러운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상할 때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일종의 국가 주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북한 역시 미국과 관계가 완화가 되면, 일종의 중국처럼 국가 자본주의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을 그렇게 예측을 하셨다고 봤고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를 제가 이제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회주의란 억압과 탈취, 폭력이 없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해방이라고 부르는데, 좀 이렇게 산업이 다양해지면서, 국가 주도로서 이루어지는 이런 경제가 과연 인민의 해방을 상상할 수 있는 경제 체제인가? 그래서 어떻게 상상을 해야 할까? 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우리 하정인 선생님 질문 훌륭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장민 박사 견해를 밝혀주세요. 저는 저 말고도 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분이 좀 더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식견이지만은 사회주의 나라의 국가는 노동자 민중의 국가입니다. 당이 노동자 민중의 당이 영도하고 지도하는 뭐 정부, 사법부, 뭐 입법부, 자본주의처럼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고 입법부 산하에 이렇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국가와 인민을 분리시키면은 사회주의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되고요.
자본주의 나라는 인민들 중에 극히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다수의 민중을 대표하는 당이 영도하는 국가이므로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나라에서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은 전체 인민이 주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 형태도 국유화라는 것은 전 인민적 소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적 소유 이렇게 표현해서 이 두 가지를 사회적 소유라 그럽니다. 그러고 개인 소유도 허용하고요. 소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텃밭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 서방의 이 악선전 때문에 마치 이제 인민하고 국가가 다르고 붉은 귀족이 있어가지고, 붉은 당 귀족 당원이 있고 귀족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치부되고 있죠. 언뜻 표면적으로 보면은 일당이 이제 지배적인 지도당이 있어요. 지도적인 정당이. 나머지는 여야가 아니고 우당이란 말이에요. 협력 관계에 있는데 여야 왔다 갔다 정권 교체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이고, 하나가 그냥 100년, 70년 이래 가니까 마치 독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은 민중의 당이다. 민중의 당이 지도하는 국가의 주도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그런 지도적인 정당이 아무리 잘해도 동맥경화증이 걸리고 관료주의 병폐가 있고 부정부패가 있고 이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인민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주의 나라들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이 사상 내공도 커지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공동체 문화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뭐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의 견해입니다. 하정인 선생님 답변 됐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소수민족 탄압이라던가 이런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기사로서 많이 접해서 현재 사회주의 국가를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게 사회주의일까?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상상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질문도 매우 훌륭한 질문인데, 그거는 네. 우리 김정호 박사가 중국에 16년 살았거든요. 네. 그 신장 위구르 이런 나라에 마치 박해를 하고 폭압을 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김정호 박사가 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울산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일 자주 이제 그 뉴스를 봅니다. 이게 보면은 중국 관련한 뉴스가 참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보면 이제 부정적인 소식이고, 보면은 이제 제가 보고 느끼고 이제 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LG 부사장이, 중국에서 그 총책임을 맡을 때 LG 부사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도하는 중국 관련하는 것은 100% 믿지 마라. 이 자본가 사장이 한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 직원들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신장 위구르족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국내 보도 또는 이제 서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부 이제 종교를 탄압하고 소수민족을 말살하고 이런 정책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는 지표로도 맞지가 않아요. 통계 지표를 보면은 중국 위구르족 소수민족이 그때 49년 신중국이 성립할 때와 지금에 비교하면은 인구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구르족이요. 인종 말살하고 다르잖아요. 이전에 중국에서 엄격하게 1인 1 자녀 정책을 펼 때도 소수민족은 예외를 뒀어요. 몇 명이라도 낳아도 괜찮다. 또 이제 대학 입시가 굉장히 중국에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산점을 줘요. 소수민족 자녀들한테는. 일부러 우대 정책을 편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신장에서 그 회교도 위구르족들이 이제 믿는 종교가 회교 아닙니까? 예. 회교 사원이 10만 개 가까이 돼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에서 사우디인가 어느 나라를 이집트인가 터키를 제외하고 그 인구 밀도 면에서 회교 사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 바로 위구르입니다.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국내라든가 서구에서 이게 얘기하는 위구르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정말 사람을 장님으로 눈 뜨고 장님으로 만드는지. 그래서 신장 지역은 완전히 그 여행이 자유롭거든요.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제 여행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서방 기자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너네들이 직접 와서 보고 보도해달라. 그 유럽에서 이제 뭐 중국 결의안 있잖아요. 탄핵 인권 탄압 결의안을 내는 그런 이제 유럽 의원들한테도 초청장을 내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보지도 않고 계속 이제 그런 이제 보도만 믿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허구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 그래요. 중국에서 나오는 같은 정책이 전부 여기 한국에서는 좀 왜곡된 시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제 과외를 금지시킨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 공교육 있죠. 이걸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이에요. 네. 공교육을 강화하고 평등화시키고 그래서 좋은 지역의 교사를 조금 이제 차별 있는 지역으로 순환시키면서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우리 대해서도 석정 선생님, 김정호 박사 아직 답변 남았나요? 예. 그리고 좀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이제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제 너무 커졌으니까 독점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규제 정책이 나왔고 그거는 상당히 칭찬할 만한 정책인데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보면은 전부 공산당이 말을 안 들어서 손보는 정책이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 이런 측면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왜 중국이 장기적으로 지금 40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는가? 지금 국내 언론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국가라고 한다면은 망해도 일찍 망했어야 됐죠. 그래서 조금 그러한 어떤 상식적인 시각에서 중국의 여러 현상들을 좀 다른 각도로 고찰하는 좀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석정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신장위구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중국에서 한 19년 살았으니까 말씀드릴 어휴, 자격은 있을 것 더 같은데 많이 살았셨네. 예.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포괄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치안 수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르무치 같은 도시에는 400m마다 치안강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치안 항구, 그러니까 경찰 초소 같은 거죠. 거기에 보통 4명씩 배치를 하는데요. 그 방탄복 같은 그 위에 이제 하는 장갑이 있고 목표는 누군가가 그 뭔가 소리를 질렀을 때 1분 안에 제압하게 그래서 400m랍니다. 그런 식으로 도시 하나를 그 경찰력으로 장악하고 있으면 그거는 포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만 그 어떤 무슨 캠프가 있느냐 그런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선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 치안이 상당히 그 조밀하게 돼 있는 건 맞고요.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생산력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발현되는 생산력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거는 당연히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서 생산을 하니까 필요에 상관없이 생산을 해요. 그리고 그건 막지근해. GDP에 잡히고 그렇지만 사회주의는 필요한 물건을 인민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뭐 보이는 숫자는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같이 무슨 사물 인터넷 그런 게 없으니까 적절하게 필요한 거를 모두 예측할 수도 없고 지금같이 생태 위기인 그 사회에서 그 미친 듯이 이윤을 위한 생산을 하는 자본주의하고 왜 생산력 경쟁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인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산적인 능력이 있는 갖추는 거는 당연히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물건으로 재는 GDP에서는
저도 상관이 없고 사실은 그 길이 인류가 더 나아갈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부분에 제가 한 그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그 소련은 왜 망하고 중국은 옛날 이런 것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아까 말한 거랑 좀 비슷한데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는 그 계획 경제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의식주를 해결하면 인민의 요구가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재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 계획 경제로 그거를 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계획 경제라는 것은 아까 우리 정성희 사회자가 말했기는 그 계획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관료의 문제다라는데 그게 아니라 전면적인 계획 경제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그거 인정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걸 어떻게 다 인간의 그 다양한 수를 어떻게 다 계획으로 다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 중국 빼고 소련식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 이제 지금 이 아니 그 이야기는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회주의 속에는 사회주의 생산 양식도 있을 거고 일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도 있을 수 있고 소상품 생산 양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게 사회주의 생산 양식 같으면은 그것을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의 통계를 보면은 민영경제, 주로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영경제가 이 중국 세금의 50%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기술혁신의 60%를 민영경제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업자 수는 90%를 차지한대요. 그러면서 요번에 공동부유 사회를 이제 표명을 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 서방 언론들이 이게 옛날에 모택동의 그 좌익 노선으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그 당장이라든지 헌법에 공동부유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회주의의 기본을 지금 하고 그 사회주의 그 소유 형태도 이게 다양하게 아예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영경제를 전혀 폐지하는 게 아니다. 민영경제와 국유경제와 국영경제 이런 게 서로 결합을 하면서 어느 것이 중심이냐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야기를 해야지 사회주의는 무조건 100% 계획경제라야만 이게 사회주의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발제자가 해석을 하는데 이건 현실 사회주의하고 맞지도 않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장민 박사의 그 계획 경제는 다양화된 물질 문화 수요를 감당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더 그걸 감당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소련도 100%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그 인민들의 물질 문화 수요를 못한 것은 미국하고 체제 경쟁 때문에 소비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그거를 골고루 분배를 적시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동맥경화증이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예. 그리고 우리 정의환 선배 한 말씀 하시고 제가 좀 화제를 늦게 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전체를 다 듣지를 않았으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사회주의 개념을 지금 강정구 선생님 말씀하신 확장된 개념으로 또 정성희 동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핵심적이고 그 체제를 움직이는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조율되면서
운영되는, 계획되는 이게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태규 동지가 그제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전국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전 인민이 운용하고 통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형식 자체도 가급적 중요한 부분에 전 인민의 참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이런 체제를 만들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사실 중심이 국가와 전체 전 인민에 의해서 결정되고 움직여가면서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소유와 운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말할 것 없이 평등하고 균형 잡힌 이런 생활 수준과 이런 이제 기회의 제공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토론이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런 뜻을 가지겠지만 한국에서 이 토론을 거듭하면서 어떤 앞으로 사회주의 세력을 결집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가 많은 이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상당히 유익한 토론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화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좀 남았고 한국 사회의 경제 대개혁 방향과 지금 베네수엘라 사례를 결합시켜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재미난 그 교훈점을 베네수엘라 차별혁명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산유국이었잖아요. 국유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혁명 이후에 그걸 국유화를 했습니다. 국유화 운영 방식이 정부에서 파견한 8명 경연진, 그 다음에 노동자 대표 2명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10명으로. 그런데 이 노동자 쪽에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우리 2명 이렇게 겨우 2명만 참여시켜 놓고 노동자부 같이 결정했으니까 너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결정은 항상 정부 파견자들이 다 하더라. 이 불만. 정부 8명은 어떤 불만? 2명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정부 10명 전부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8명은 또 불만, 2명은 불만.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 과도기에. 그거는 이제 정부가 아직 베네수엘라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과도기적으로 계획 과정에서 생긴 문제예요. 또 국영기업보다 좀 적은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 협동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은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나면 n분의 1로 가져가는데 신규 고용을 창출하라고 정부에서 협조 요청이 온 거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전인민족 소유를 위주로 협동적 소유를 결합한다.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가 상당히 성숙 단계인데 그 이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은 우리 노동운동의 자세, 노동운동이 지금 주로 임단투 고용 문제에 빠져가지고 경제주의 조합주의에 허덕이면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고 경제개혁하지 않으면 노동 존중도 없고 경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평화협력까지 연동되어 있는 이 마당에 너무나 자 그런데 최근에 운동권 일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안이다 이렇게 일면적으로 또 강조를 해요. 사실 한국 경제 구조에서 협동조합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1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굴지의 기관산업 대기업은 외자 재벌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국유화를 해야지. 전인민족 소유를 바로 가야지. 무슨 그걸 협동조합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현실에 안 맞는 체제는 유지하면서 국민들한테 마음속에는 부드럽게 다가가고 싶으니까 뭐 그런 그 강수돌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부쩍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상당히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체제가 자본주의 하에서 협동조합 방식이 마치 경제개혁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지금 국유화를 얘기를 해요. 그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쓰고 있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산하도 공기업이라 그러고요. 지방자치단체 산하도 공기업이라 그래요. 그냥 공기업화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서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돌아보자 이런 말씀을 지금 토론에 좀 방향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다른 분 말씀하시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좀 짧게 네, 김장인 박사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국유화가 이제 그 사회주의의 국유화는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전인민족 소유고 그다음에 경영의 방식에 있어서 전인민족 그 요구에 맞춰서 그 당사자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경영에도 참여하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유화는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은 100%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압니다. 뭐 쌍차라든지 뭐 이런 데서 국유화 해달라는데 이미 국유화하면은 자본주의적 그 경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가열차게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당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국유화를 얘기할 때는 그 노동자의 통제를 받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단순한 국유화는 그야말로 아까 국가자본주의처럼 그냥 소유주가 국가로 바뀐 거고 경영 방식은 자본주의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한테 뭐 도움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화라는 표현보다 아까 공용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엄격하게 사회화가 맞는데 집단화가 맞는데 그런 말이 어려우니까 국유화라는 말을 쓰지만 하여튼 분명히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김석정 쌤. 예, 저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뭐 기업이든 어떤 활동이 결국은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일반 기업 활동하고 별다르게 돌아가지 않을 것. 특히 이제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생협이든 뭐든 이제 그런 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 다양한 그 사회적 소유, 예를 들어 그게 뭐 시정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각급 그 다른 단위에서 그 공공적인 소유를 이뤄내는 건 맞는데 일국적 수준에서 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한국가만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모든 교육을 끊을 게 아니면 조선은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한국은 경쟁하지만 그렇지 않은 진짜 공공이 돼야 될 예를 들어 한국에서 병원은 90%가 사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의료, 교육, 학교도 사립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국유화 또는 공영화를 진행하고 그 세계적으로 사회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많은 어떤 기업들을 공유로 바꾸고 인민의 소유로 전환시켜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을 잃지는 않아야겠죠. 네. 아주 아까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 김석정 선생님이 그 신장 위구르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저 조금 말씀드리면은 요즘 최근에 그 경찰들이 많이 이제 우루무치라든가 이런 데 이제 배열을 했다는데 저는 이제 원인과 결과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즈음에서 그러니까 북경 올림픽 즈음에서 위구르 지역에서 크게 한번 이 테러 사건들이 이제 쭉 발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위구르의 이제 독립분자들이 있어요. 테러 분자들이 북경으로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천안문 앞에서도 차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제 치고, 그 화면을 보면은 막 그 철도 대합실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도끼 같은 거 빼들고 막 무조건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찍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쭉 2010년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치안이 강화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르무치 같은 데서는 제가 2004년에 이제 아내랑 이제 거기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건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방지 있잖아요. 예, 인민의 생명을 이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막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제 치안의 강화라고 봐야지 어떤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은 조금만 대답할게요. 예, 딴 분이 얘기하시는구나.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말씀은 저도 뭐 동의하는데, 그래서 2014년인가 15년에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그 학교 이제 끝나고 나오는 애들을 죽여서 요즘은 한족 학교 앞에는 장갑차를 세워놨습니다. 오후 3시에. 그러면은 그게 어떤 정도의 사회적인 그 압력 수준이 있는지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말씀하신 거는 저도 현상으로 동의는 합니다. 어,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그 아까 그 우리 정성희 소장님이 한국의 이거 공기업화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좀 그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유고슬라비아입니다. 노동자 자주관리제죠. 결국은 그게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했느냐? 집단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 자주관리로 해가지고 노동자 평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경영자를 임명을 해요. 임명을 하는데 나중에 노동자 평의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의 수익을 내보니까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자 평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은행에서 차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너스를 가지는 이런 예가 엄청나게 자주 있었어요. 이러니까 결국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이라는 그런 노동자 자주 관리 체계라는 게 무너져 버렸죠. 이 점을 하나 참고를 하고요. 아까 그 김석정 선생님이 일국 사회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국 사회주의라는 게 현실적으로 미국과 같은 저런 패권 국가가 있는 한 조그만한 이게 쿠바나 북조선이나 이쪽이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나 이게 일국 사회주의로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세계 체제론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면은 오늘날의 중국 사회주의라는 것을 평가할 때 중국 사회주의 자체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전 세계가 사회주의가 중심이 되는 또는 지도하는 이런 세계 질서로 변환이 되고 사회주의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천이 되는 이런 어떤 인류 역사를 조망하면서 우리가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마르크스가 하루아침에 공산주의가 실현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 가능하겠어요? 전혀 불가능하죠. 더더구나 세계 체제론적인 이런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의 그 세계 질서가 구축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와의 엄청난 투쟁이나 그리고 생산력의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노동 뭐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통제라든지 이런 또 불가피한 당의 절대적 영도라든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도 과도기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의 사회주의화 아니면은 전 세계를 사회주의가 지도하는 지배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이런 사회주의 체제 이런 걸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이런 그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지, 어떤 북이나 쿠바나 베트남이 일국 사회주의에 성공한다고 해서 인류사 전체가 획기적인 350년 제국주의 지배를 종말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좀 이해를 하고 장기적인 인류사를 좀 조망하는 이런 좀 먼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저는 누누이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네, 예, 그 민족 문제, 소수 민족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 소수 민족을 말살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중국은 이제 그 공존이나 동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보다는 훨씬 더 그 소수 민족에 대한 정책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중국 역사를 통해서 미국이 훨씬 이제 잔인했다는 건 다 일반적인 거고, 다만 이제 그 또 소련에서는 러시아가 압도적이지 못했지만 그 중국에서는 이제 한족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소련 연방을 해체하는 그런 민족 갈등을 해서 중국을 해체 분열하겠다는 거는 현실성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내부 문제에서는 어쨌든 간에 중국은 그 여러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라는 거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소수민족과 이런 공존이나 이런 게 동화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 중국의 내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바깥에서 유골이나 뭐 이런 티벳의 독립운동을 부추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소수민족에 하는 정책이 이상적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뭐 일단 동화 정책을 하는 거고요. 한족의 문화와 종교를 하게끔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고, 유목민족. 그 다음에 최근에 보더라도 소수민족이라는 부분에서 중국 사회주의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민족의 변방민족을 자기네 역사로 다 땡기려는 4대 공정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소수민족의 변방민족의 역사를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민족들이, 언어와 다른 민족들이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다만 그건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개입하고 하는 거는 그건 분명히 잘못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몇 마디 하고 싶은데요. 한족 동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맞습니다. 소수민족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이 그렇고, 지금 이제 2개의 언어를 소수민족 중에 가면은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기 민족의 언어와 그다음 한족의 공용어인 이제 한자, 이걸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큰 이제 뭐 춘절이라든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설 명절이죠. 이런 이제 큰 때 이제 그렇게 보면은 TV에서 행사를 하는데 전부 일부러 소수 민족의 그런 이제 문화를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티벳이라든가 위구르 이런 데 문화 보면은 굉장히 이전에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장족들의 이제 불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요,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런 문화가 전체 이제 56개 중국 전체의 문화를 구성하면서 풍부하고 다이내믹한 그런 문화 발전을 이제 이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까지도 중국어로 이제 편입시키려고 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그 자체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복합체로서의 하나의 이제 중국 문화, 중화 문화, 요것을 얘기하고 있지, 어떤 자기네들이 우수해서 다른 게 다 자기네들 역사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일제가 배타적이고 침략적으로 또는 이제 독일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 민족을 멸시하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런 것과는 차별돼야 된다. 구별을 해야 된다. 하나의 내부적인 56개 민족의 통합,
복합 문화 이걸 강조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고 어떤 대외 침략성이라든가 배타성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여기 채팅에서도 이제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탄압하는 거, 그 운동가들이 제국주의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은 비판받아야 되지만 중국이 좀 강압적으로 이게 통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이 이 글로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양 편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제국주의하고 분명히 다르게 통치든 뭐 지도든 하긴 합니다.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 때 만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반민생단 투쟁의 좌경적 오류라든지 그다음에 37년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김산 연안에서 강생이 처형한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중국이 그 공산당이긴 하지만 일부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습니다. 그것이 소수 민족에게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할 일이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백두산 역사 평행 여행을 20번씩 했잖아요. 그러면 국내성에 가면은 그 적어놨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부로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고구려가 어떻게 중국의 지방 정부입니까? 의연한 자주 독립국가였고 강국이었는데. 그래서 동북공정, 서북공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소수민족을 말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성, 자주성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제 포섭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약간 그런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늘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재원 씨 시간이 없으니까요. 구두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정리를 좀 이제 해보면은요. 지금 10시인데 오늘 상당히 지난주에도 뭐 좋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지난번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단지 부족한 것은 한국 사회의 이 경제적 토대를 어떻게 전환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연계시켜서 지금 토론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갑자기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과도기를 거쳐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토론거리가 참 많습니다. 아까 사회적 협동조합 얘기를 했지만 한살림이나 아이쿱이 지금 완전히 전문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적 운영 원리 안 맞다고 내부 지적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전문화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지도자와 구성원들의 높은 의식이 뒷받침이 되어서 공동체를 잘하고 그러면서도 생산력을 높이지 않으면은 협동조합적 소유든 공기업적 소유든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사상 문화에 대해서 제3강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상 문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사상 문화. 이 지금 발제자를 지금 못 구하고 있는데 뭐 좀 부족하지만 수소문을 해가지고 발제자를 한 사람 내세우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토론해야 이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이게 조금 어느 정도는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기약하면서 지금 오늘 얘기 못 하신 분들 10초씩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명 선생, 공정원 선생님도 다 저 엄소고 해제해 주시고 한 말씀씩. 누가 먼저 하실랍니까? 공정원 선생님. 예. 네네. 김재명 선생님. 예,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어떤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 또 기회로 각자 또 가지고 있는 그 전문 지식과 이런 것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 같이 좀 공부하는 그래서 토론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 모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정원 선생님. 예, 참 훌륭한 분들이 참 많으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공부할 게 참 많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듣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누구야? 정호영 선생 한 말씀. 그
좀 장기적으로 중국에 봐야 된다는 관점을 인정하는데 지금 그 중국 헌법에 사회주의 초급 단계 100년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려서 보면 뭐냐면 2004년에 헌법을 수정해서 사회주의 사건을 보장했잖아요. 그러면 100년 동안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허용한다고 하면 2004년 헌법 수정할 때 국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을 그 불가침이라고 했고 그때 물권법에서 생산성 소유를 보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지만 지금 헌법 내에서 사회주의 초급 단계가 들어가면 100년 동안 자본가로서 사유재산을 가져준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예요. 이런 거하고 중국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강정구 선생님이 말씀하고 두 가지 사이에서 그 두 가지 사이의 관점을 갖추고 중국을 봐야 되지. 일방적으로 중국이 잘하고 있다. 중국 노동자들에 내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자살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전혀 말 안 하고 지금 사실 중국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자살하고 파업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100년간 자본가의 재산을 보장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분명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는 100년을 보장하면서 자본가가 100년간 할기출 그 단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보고 중국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호영 선생님 지적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영기 선생님. 우리 유영기 선생님은 청소년 노동인권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노동인권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저번 주, 이번 주 2주 통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발제하신 분도 그렇고 각각 토론하신 분들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하정현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고 나머지는 얼굴 내미는 사람 없네. 오늘 사실 불란서에 우리 김정현 선생님도 지금 돌아 계시고 아마 파리에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에펠탑 앞에서 시위 사진이 올라왔으니까 아직 귀국 못 하신 것 같고 우리 정에스터 선생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총 21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완전한 성공한 사회주의는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각 나라 처지에 맞게 또 길게 아까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끝도 한도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앞으로 사색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